얼마 전 후배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후배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후배는 옥신각신하더니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해요 하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전화기만 만지작거렸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자꾸 음식을 해서 보낸다잖아요. 잘 먹지도 않는데. 그랬구나.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땠는데? 죄송해요. 몸도 안 주신데. 아, 짜증난 게 아니라 죄송한 거였구나. 네? 순간 알아차리며 제가 짜증내는데 익숙해졌나 봐요. 후배는 고마움과 미안함 대신 짜증이라는 감정의 문을 열었다. 짜증의 문고리를 돌리고 나니 그 감정이 단어와 말투가 뒤따라 나왔다. 만약 후배가 엄마 음식 보내지 마요. 자취하면서 안 챙겨 먹을까봐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엄마 몸도 안 좋잖아요. 보내주셔도 제가 잘 안 먹으니까 미안해서 그래 엄마 걱정 안 하게 제가 스스로 잘 챙길게요 하고 진짜 감정을 전했다면 관계는 그렇게 달라졌을까? 그 전화를 끊고 나는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됐을까? 묵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감정을 절제하며 살았던 아들의 아버지가 진심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먼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핵심 감정을 의식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은 익숙한 감정을 따라 결국 똑같은 대화를 반복하게 된다. 어색하고 쑥스러워 그런 말을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이건 역시 부끄러움이라는 익숙한 감정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숨바꼭질 중인 감정을 찾아내야만 마음속에 말을 할 수 있다. 적어도 후회하는 말을 줄일 수 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욱하며 반응하거나 좋아 혹은 싫어, 편안해 또는 불편해로 감정을 이분화한다. 대화 중에 감정을 자각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3초 동안 진짜 감정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잠시 멈춤 질문이라고 부른다. 감정이 출현한 그 순간 3초 동안 아래의 질문을 되새기면 스스로에게 답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 이 감정이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후배를 통해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후배는 엄마의 전화를 받으면서 감정의 출현을 감지했다. 미간이 좁혀지고 한숨이 나는 등 동시에 여러 감정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때 습관적으로 정말 또 하며 짜증을 내기 전에 3초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질문, 지금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 대답, 짜증인가, 미안함인가, 아니면 고마움, 죄책감, 서운함, 무엇인지, 이 감정이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음식을 버리고 나면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까 상처받지 않게 그 부분을 설명해야겠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의식할 새 없이 흘러가 버리는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본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하루에 몇 가지의 감정을 알아차리는가?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는 습관적인 감정은 무엇인가?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구분하고 느끼는가? 짜증과 불안의 감정을 명확히 다르게 의식하는가?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름표를 달아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친구의 이름도 모르면서 체낼 수 없는 노릇이다. 3단계 보유. 어떻게 감정을 보관하고 조절하는가? 다음은 감정을 보유하는 단계다. 알아차린 감정을 무작정 쏟아내지 않고 말그릇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서 다 내 탓이야 원망을 하고 만다. 남을 원망하거나 반대로 다 내 잘못이야 하며 자책감으로 무너지기 쉽다. 말그릇이 감당하지 못해 쏟아진 많은 대개 후회를
말은 대개 후회를 낳는다. 공간이 비좁아 새어나간 말은 정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당신에게 찾아올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감정을 보유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 꽤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다녔다. 어떤 사람을 지나가는 말에는 열을 내고 또 누군가는 꽤 기분 나쁜 말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감당할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의 자존감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자존감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알린 미국의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그의 책 자존감 6기 중에서 자존감과 의사소통 그 중에서도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재조명하였다. 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줄 안다고 말했다. 자신의 생각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모호하게 이야기하며 대화 중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기 쉽다고 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자존감이 없어서 상대의 반응에 쉽게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이나 불확실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했을 때 쉽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루고 극복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겁을 먹거나 압도당할 가능성이 적다. 감정을 품어내는 힘은 분명 개인의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화 중에 참지 못하고 무작정 감정을 쏘아내는 사람의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다. 체면 때문에 안 그런 척 하지만 감정 앞에서는 허약한 자존감을 드러낸다. 너 내가 우습게 보여? 어디서 감히? 이런 식으로 감정을 분출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타인을 위협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들킬까봐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감정을 품어내고 다루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존중과 나를 할 수 있다는 믿는 자기 효능감, 이 두 가지 심리적인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 외에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극심한 시간 압박, 집중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 속에 있기도 하지만 감정은 쉽게 출렁인다. 감정 역시 에너지 자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충전 없이 사용만 하면 쉽게 닳아버린다. 참는 것, 버티는 것, 숨기는 것,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모두 감정을 방전시키는 것이다. 감정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금세 마음을 어지럽히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무작정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감정이 흘러갈 다른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지영 저자의 정서 조절 코칭북을 보면 인지적, 체험적, 생리적, 행동적 차원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4가지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먼저 인지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인지적 방법이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다. 현재 마주한 상황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상대의 기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최대한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방법이다. 인지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 감정에 격하게 올라올 때 저 친구도 사정이 있었겠지. 왜 그랬을지 생각해보자. 와 같은 식으로 감정을 조절해보자. 2번째, 체험적 방법이라 정서를 충분히 느끼고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불쾌한 감정이라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음미하는 것 혹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감정을 전환시키는 것, 타인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느낌을 공유하고
공감과 위로를 얻는 방법 등 여기에 속한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동료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현재 감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그에게서 도움받았던 일들을 떠올리며 감정을 진정시키거나 퇴근길에 친구와 한잔하면서 대화로 현재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다. 세 번째, 생리적 방법이란 신체 생리적인 요소를 변화시켜서 감정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복습 호흡이나 명상하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거나 마음에 드는 차 한 잔을 마시는 등이 말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방법이란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감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 있고 산책이나 운동 등 기분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혹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 방법에 속한다.